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통화 녹취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녹취 파일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싸워야 할 국민의힘이 낙동강에서 싸웠어야 되겠습니까? 후보 등록을 한 후에 모두가 같은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네, 조금 전 목소리 들으셨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의 독자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야권 대권 구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편 음식 평론가로 잘 알려진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죠.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훈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을 제가 고향에 모셔가지고 기껏 제가 대접을 하는 게 떡볶이하고 단팥죽하고 평화관광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 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8월 16일 월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원정대식 할게요. 월요일에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토론회 개최 문제로 엄청나게 신경전을 벌였던 네.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예비후보 갈등이 이번에는 주말에는 녹취록 유출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이죠. 신지호 의원이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탄핵에 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직접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양해를 좀 구했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그냥 이 사안은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이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해서 취합을 해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이제 흘렀다라는 부분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정치인들이나 또는 이제 기자분들이나 시사평론가분들은 그 흔히 말하는 애플사의 휴대폰이 아니면 자동 녹음을 켜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죠. 의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내 발언을 돌아보거나 해명할 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는 녹음 기능이 있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본인이 당대표인데 직접 만들어서 녹취록을 풀었다. 라고 보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표 측에서는 주말 동안 이제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유출됐다는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유출할 수 있는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앞서서 그러니까 8월 15일에 이런 입장을 밝히기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당직자의 그 실수. 라는 얘기가 한 번 또 나왔었기 때문에 그럼 어느 쪽이 맞는 말이냐. 당직자가 실수로 그걸 흘렸다는 거냐 아니면 애초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냐라는 식의 이제 반박이 또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그 지라시 형태로 돌고 있는 그 녹취록이라는 거를 받아서 봤는데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몇 개의 문장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식으로 작성은 돼 있는데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게 실제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녹취한 내용 같지는 않고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해명한 것처럼 언론들하고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라고 해명했던 거를 다시 이제 기자들이 그걸 이제 메모 형태로 만들어서 아마 언론사 내부로 보고를 했거나 그런 게 이제 흘러나온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 대화 형태로 어떻게 들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정리를 한 거죠. 했을 가능성. 그래서 애초에 그 이준석 당대표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령과 싸울 필요는 없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 싸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아마 이 사안이 굉장히 큰 사안이었죠. 어쨌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캠프 인사가
당대표를 탄핵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사과한다, 뭐 양해를 바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오고 갔느냐라고 기자가 좀 디테일하게 질문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 역시 디테일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처음에 양해를 구한다, 사과한다라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난 사과라는 단어를 들은 적은 없다. 그러니까 뭐 미안하다 얘기하지 않고 좀 뭐 이해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되다 보니까 앞뒤에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꼬치꼬치 깨물었을 거고 이런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면 이준석 당대표가 굳이 녹음본을 풀지 않더라도 본인 머릿속에 네. 그 대화의 전후 맥락이 가장 상세히 잘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 부분이 유출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오창석 평론가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오히려 이제 뒤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이 내용이 사실은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문제인 것이 잘 생각해보면 야당의 대표하고 그리고 유력 대선 주자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한테 굉장히 상세하게 흘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상세해요. 그 당시에 이제 보도가 될 때만 하더라도 네. 뭐 신지호 실장을 윤석열 전 후보 측이 윤석열 후보가 많이 혼냈다라든지 질책을 했다 이런 내용이 기사화돼서 보도가 됐거든요. 네. 사실은 원래 같으면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의 그런 디테일한 대화 내용이 기사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 발언을 고리로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 측에 이제 상당히 이제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기회로 봤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자들한테도 그런 어떤 맥락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던 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좀 한번 생각해볼 네.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예비후보가 이준석 당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네, 일단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제 정준기 전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네네. 지난 8월 15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최재형, 이재명 향해 나란히 포문 윤석열, 최재형 때린 유승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그 내용으로도 유승민, 홍준표는 이 와중에도 대정부 비판보다 윤석열 향한 내부 총질 팀킬 짓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썼었고 유승민, 홍준표와 윤석열 저격조 마당쇠로 뛰고 있는 것이 이준석이다. 바로 라는 했네요. 네, 네네. 글을 이제 본인이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게시물에 이제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 이제 윤석열 캠프라는 이제 공식 계정이 있는데 네. 윤석열 캠프 공식 계정에서 이제 좋아요를 누르는 실수를 하고 만 거죠. 해명을 한 내용을 보니까 그 캠프 담당자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알고 봤더니 네. 이 휴대폰이다 보니까 캠프의 공식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이 돼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캠프가 공식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디스했다. 이런 그림이 되니까 네. 새벽에 또 급하게 이제 네네. 취소를 했다. 좋아요를 취소를 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해명도 사실은 적절치는 않은 것이 실수일까 캠프의 아닐까. 실수라고 인정하더라도 네네. 캠프의 주요 인사가 SNS를 담당한 아주 매우 중요한 인사가 우리 후보의 포지티브보다는 당대표의 네거티브에 좋아요를 누르고 다닌다는 이 본심이 들킨 거거든요. 네네. 그 캠프는 인정하더라도 실수할 수는 있어요. 본인의 본심은 이제 본 계정인 줄 알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답변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 반영이 되면은 우리 외부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싸우고 있다. 아무리 두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캠프 측에서 이런 실수가 또 반복되면 뭐 싸우려고 하는 거 맞네, 기싸움하는 거 맞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혼자 우스개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그 윤석열 캠프 공식 계정이 실수를 해서 그나마 좀 모양이 좀 괜찮지. 토리 계정이 만약에 실수로 잘못 눌렀으면 되게 웃겼겠다. 윤석열 후보의 그 강아지 계정. 네, 그런 어쨌든 생각을 그 해봤습니다. 캠프 내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실수였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토론회를 하느냐 마느냐 네. 이거는 윤석열 죽이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사실상 이제 맥락을 깔고 있었던 건데 토론회 네. 혹은 뭐 발표가 됐든 뭐가 됐든 18일 날 그건 취소된 겁니까? 그 행사는? 아마 취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네. 적절한 표현일 것 같고 현재까지는 13명 정도 뛰어들 텐데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본인의 정견 발표를 좀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아마 114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전체 다 한다고 그중에 한다면 대부분의 13명 후보는 듣고만 있어야 된다. 그거 세워놓고 듣고만 있을 이런 큰 행사를 뭐하러 하느냐. 라고 이제 다른 후보들도 이제 슬슬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 축소되거나 취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실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득점이 없다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취소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갈등하던 양상에서 무게중심 추가 윤석열 후보 측으로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이제 기울어 버린 셈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게 이제 토론회를 가지고 갈등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주도권 싸움이었다는 건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바죠. 네. 근데 지난 그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이 시간 원정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탄핵 발언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준석 대표가 주도권을 졌다. 이 게임에서 이겼다라고 진단을 했었는데 주말 동안에 녹취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게임의 법칙이 윤석열 후보가 잘하는 방식이에요. 그 말하자면 그 윤석열의 홈그라운드로 이준석 대표가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흘리거나 녹취록 같은 게 이제 돌아다니거나 이런 게 사실은 예전에 검찰에서 잘하던 그 방식입니다. 이게 왜 권력 게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선 후보로서 토론을 하거나 네. 정책을 발표를 하거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의 게임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가장 잘하는 방식의 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녹취록으로 뒤집기를 시도하자마자 주말 동안에 완전히 기류가 뒤집어진 거고 토론하고 뭐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기존에 자기가 주장하던 방식대로 끌고 가기가 좀 힘들어진 그런 점이 양상이 되어버렸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정치인 윤석열은 제대로 된 게임을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임은 검찰에 몸담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잘하던 게임이다. 이건 전형적인 권력 게임이거든요. 이런 여기서 해석을. 누가 꼬리를 잡고 네. 누가 유리하게 말하자면 이제 이 고지를 점령하느냐. 이 싸움에서는 굉장히 능하다. 이걸 한번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합당 결렬 선언을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이 나왔죠? 일단 뭐 최종적으로 전문을 발표를 하면서 네, 이제 네.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합당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었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겼는데 뭐 김동연 전 부총리와 손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뭐 가능하다면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 정도 밝혔고 지금 본인의 목표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보궐선거 때 얘기했었던 합당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깬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내 목표는 정권 교체였다.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국민의힘의 본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얘기는 아마 완전히 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당대표로서 대선 후보에 출마를 하려면 또 당원 당규를 또 국민의당 내에서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죠. 네. 아마 그 작업을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동안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이외에 다른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정당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죠. 네. 네, 그 작업이 아마 11월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안철수 대표와 기자들 간에 1분 1답이 있었잖아요. 네.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나중에 단일화 협상에 나서는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게 답변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지금 그거를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당의 정강 정책이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라서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없는 현재 시점의 상황이 하나가 있고 기술적으로는 네, 지금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뻔한 카드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런 카드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합당을 파토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일단 명분은 합당을 위한 합당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일단 걸어놓고 어쨌든 한 석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추진을 할 그런 뭐 계획을 갖고 있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뉴스 원정대를 통해서도 안철수 대표가 휴가를 갔을 때 네. 휴가를 가던 시점에 네. 휴가 갔다 오면 어떤 결정을 할 거냐 네네. 이렇게 예측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합당은 물 건너간다. 그리고 11월 이후에 네. 몸값이 제일 높을 때를 노릴 것이다. 그 얘기했었죠. 네. 네. 띵동 맞았습니다. 네. 네. 여기서 또 자기 자랑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좀 앞서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지지율이 격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너무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오브 댐. 나머지 원오브 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그대로 국민의힘에 가져다 바치는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피하려고 할 거고 아마 이제 지난 4월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했었던 거 소위 말하는 이제 토너먼트식 후보 단일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선 전부터 그러니까 이 리그 전부터 하게 되면은 네. 기초 체력이 단단한 다른 후보들한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니까 그 리그 전에는 안 끼고
너가웃제로 돼 있는 한 게임만 이기면 되는 토너먼트를 아마 설계를 할 거다. 그러려면 이제 그게 기초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민의당 후보로서의 본인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한번 역전을 시도해볼 만한 그 게임이니까 네. 그 계산을 하고 11월까지 좀 기다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단일화 국민의힘의 모 후보와 이제 나중에 11월쯤 가서 단일화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은 뭐 얘기를 하면 약간 좀 피해가 갔었고 중도층 내가 대변해야 되는 중도층이 정말 많다 이런 얘기로 계속 약간씩 이제 애매하게 답변을 했는데.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21%가 조금 넘었잖아요. 네. 그런 만만치 않은 숫자였고 지금 숫자는 안 좋지만 독자 출마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거기까지 열어두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만약에 단일 후보로 선출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지지율을 잘 지키고 조금씩 끌어올리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떨어뜨릴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그 지지율을 받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이 박빙 승부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꺾는데 박빙 승부가 아닌 결과로 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대표가 조금씩 양분한다. 또는 그걸 받은 것을 안철수 후보가 10%를 넘겨버린다면 모든 중원에 있는 사람들이 소신 투표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될 거. 그럼 이런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게 지난 대선이거든요. 모두가 소신 투표를 했습니다. 네네. 모두가 소신 투표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가만히 있는 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흔히 말하는 극우 행보라든지 계속해서 말 실수를 한다든지 저 사람 인기는 높은데 저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 표심이 분명히 안철수 후보한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소신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안철수 후보는 그냥 완주하려고 할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55% 미만에서 계속 떨어진다. 내가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고 박빙승부로 간다라고 하면은 합쳐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만약 현재 가장 가장한 후보니까 제가 예를 든 건데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 후보로 선출되는 후보가 지지율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저 말씀에 이제 받아서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 상황하고 연결을 좀 해서 보자면 그런 거예요. 뭐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후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제 중도 표심을 자기 자본금으로 충분히 유지를 하려면은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때 이준석으로 상징된 어떤 그 보수 혁신 이미지와 잘 맞아야 된다, 잘 만나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한 2주 정도 흘러오는 양상을 보니까 둘이 가장 극명하게 대립을 해버리는 마이너스 게임이 돼버렸거든요. 네. 심지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어떤 그 갈등의 양상을 보면 이게 빨리 안 끝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그 정치인들이고 그리고 이제 싸움을 했다 하면 지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정치 입문을 하게 된 거고 뭐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향한 모든 공격에 일일이 다 반박을 하고 있는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특성 때문에 이 싸움이 쉽게 그리고 빨리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지난주에 만평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를 나란히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대표 같은 후보 그리고 후보 같은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양상을 서로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 안철수 대표의 그런 어떤 입지가 그 틈새로 파고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혹은 여당에서도 좀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안철수 대표가 참 여러 가지 이 통과해야 될 관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여권으로 가보죠. 마칼럼니스트죠.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제 공사 사장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장 또는 뭐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상 임명할 수가 있고 처음에 이제 규정이 바뀌었다 갑자기 황교익만을 위해서 바꿨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 것으로 이제 문서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니지만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광공사 사장과 마칼럼니스트가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민을 벗어난 내가 경기도에 살진 않지만 다른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는 작업인데 지금 현재 캠프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관광의 절반은 맛이다. 먹거리 여행이다라고 얘기를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관광공사 사장을 내정을 했을 때는 황교익 씨가 이전까지 마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했지만 농민신문 기자로서 전국을 누볐고 어느 보다 관광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면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과 맞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이제 해법을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응할 때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좀 부실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이런 부분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또 시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대선 경선에 지금 경기도지사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대선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되게 되면은 곧 그만둬야 되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태이다 네네. 보니까 또 정무직의 특성상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야당이나 혹은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거 이제 알박기로 보훈 인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야당 성향의 이제 평론가분들은 그 말씀을 꼭 빠뜨리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의 잔이윤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떠오른다 이런 식의 말씀. 그래 이제 네. 전문성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시기와 맞물리면서 어떤 일종의 이제 부정적 시너지를 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더 그거를 더한 것이 원래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응모 자격이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네네. 뭐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민간 근무 경험이 15년 이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엄격한 네.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좀 바뀌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제 2018년에 경기도의 해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2018년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채용 기준이 과도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유능한 인재들을 넓게 채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네. 너무 높으니까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응모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2019년 4월에 이제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은 아니군요. 2019년에. 그렇습니다. 직전에 개정을 한 건 아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황교익 씨를 위한 개정이라는 거는 팩트가 아니다. 지나치다 지금, 어떻게 그런 2년 전에 얘기를 하고 했겠냐 있고. 뭐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논리가.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봤을 때는 네. 뭐 오창수 평론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황교익 씨가 단순히 이제 막칼럼니스트로만 활동을 해온 건 아니고요. 이제 기존에도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기억하실 텐데 그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의 만찬 기획을 황교익 씨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컨텐츠를 그 외교 행사, 국제 네네. 행사에 이제 그 접목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까지도 경기도 입장에서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합니다. 어떻게 보시기에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논쟁적이긴 한데 이 황교익 씨 내정은 어떻게 좀 뭐라고 할까요?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내정자 스스로가 이 부분은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경기도 관광공사를 어떻게 나아가게끔 만들겠다라고 표현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검증의 시간이 본인에게 돌아갔다. 아무리 정무직이라 하더라도 결국엔 도민이나 국민들이 많이 반발하면은 임명 강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왔고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비판이 경기 맛집공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으려면 본인이 이 부분을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프로야구에서 넥센 히어로즈, 지금 이제 키움 히어로즈로 이름 바뀌었는데 통상 야구 성적이 1할 때였던 염겸엽 감독을 내정하면서 파격적인 인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해냈습니다. 잘 해냈던 이유가 그 당시 넥센의 이장석 구단주가 인터뷰를 다 했는데 면접을 봤는데 1년의 커리큘럼을 다 꿰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선임했던 배경을 설명했거든요. 근데 그 논란을 종식시키고 잘 해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SK 야구 구단장까지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황교익 내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와 논란이 있지만 본인이 어떻게 풀어나가겠다고 메시지를 밝히면 그걸로써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 논란에서 좀 엉뚱하게 튀어들어오는 그 비판 지점들은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오늘 이제 그 직장인들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폭로글이 올라왔다고 이제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쓴 분은 성남의 뭐 방송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비서실 랭킹 2위가 됐다거나 행정고시 출신도 수십 년을 근무해야 도달할 수 있는 3급을 TV 몇 번 나온 30대 변호사한테 줬다. 뭐 이런 식의 그 인사가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차별이고 이제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비판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비판은 번지수를 좀 잘못 잡은 비판입니다. 사실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직책들은 다 이제 별정직 공무원 혹은 정무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운영하는 이유가 기존의 관료 체계가 갖고 있었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선출 권력이 그때그때 필요한 인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자치의 핵심이기도 하고 관료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문민통제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단순히 그냥 고시 봐서 다 시험 봐가지고 뽑아야지. 이게 정치인들이 사람 뽑아가지고 아무데나 꽂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이 어떤 비판 지점은 네. 이 민주정치에 대한 혹은 지방자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네. 요거는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원정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간이죠. 이현경 뉴스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 계속 늘고 있어요. 주말에도 네. 최대 그 숫자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 등교는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나마 이제 교육부에서 이미 밝힌 바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감염되는 그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지 않다. 일반인에 비해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엄마들도 거의 한계 상황에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요즘 학교는 아닙니다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긴급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엄마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친정엄마, 시어머니 아니면 다른 분들 혹은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집에 데리고 있었던 부모님들도 네.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게 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좀 있고요. 네네. 지금 내일부터 상당수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초등학교 절반 이상이 이제 개학을 하게 되니까 한 주 뒤부터는 이제 2학기 학사 일정이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지금 신규 확진자 숫자가 오늘 1,556명이고 당분간은 사실은 이 숫자가 꺾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교육부에는 현재까지 9월 6일부터 한 3주 동안은 방역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후에는 등교를 확대한다는 기조를 좀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개학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근조 화환이 들어섰다고 네. 하네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앞에 지금 근조 화환이 10m 넘게 줄지어 서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의도 초등학교, 여의도 중학교 앞에도 같은 화환이 빽빽하게 줄을 이어서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이 보낸 화환인데요. 네. 이유인즉슨 그린 스마트 사업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해당 학교에 시행하기로 한 사업인데요. 이게 네. 어떤 거냐면 개교한 지 40년 넘은 오래된 학교에 재건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새롭게 단장하는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반으로 개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네. 일선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교육부하고 관할 교육청이 심사를 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전에도 네네. 사실은 일부 초등학교에서 이걸 반대해서 근조 화환을 부모님들이 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지금 그린 스마트 사업이라고 하고 지금 디지털 기반으로 새로 개축하겠다라는 건데 취지만 보면 네.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린 스마트 사업 도입에 반대하는 엄마들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 이게 제일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경우에 아이들이 공부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동안 일종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러면 어쨌든 좀 지금 상황에서 좀 불안정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이제 엄마들 사이에 도는 얘기는 여기가 소방법 미적용을 받기 때문에 혹여나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는다면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린 스마트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1인 1 스마트 기기 지급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디지털 교과서나 컨텐츠 개발을 이제 새롭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는 건데 지금도 아이들은 태블릿 PC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스마트 그렇죠. 기기랑. 네. 이렇게 되면 이 스마트 기기 위주로 수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종이 교과서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그나마 아이들한테 있는 독서 기회를 박탈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네네.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학교 시설을 이제 개방하게 될 거란 얘기들을 이제 어머님들 들으신 거죠. 이제 체육관이나 도서관이나 급식실을 혹여나 일반에 개방을 했을 때 또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그린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이 지금 아이들이 거의 그 시범 사업
학습으로 이제 그 참여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주된 내용들이 되고 있는데요. 네, 교육청은 어떤 입장인가요? 교육청에서는 네네. 이게 사업 대상 선정 과정이 신청한 학교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해당 사업을 지원한 학교가 많은데 부모님들이 반대하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과의 소통, 부모님들도 이 불통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 것인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이제 맘카페를 위주로 해서 이제 어머님들께 공유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교육청에서 분명하게 얘기가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부모님들도 부모님들 사이에 도는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인지를 하셨는지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리모델링 과정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설의 안전성 같은 거는 장기화되면 좀 문제가 되죠. 그렇죠. 네. 1년 이상 이제 만약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은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이들한테 문제는 없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대화 자체가 잘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에 대해서 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 퍼뜨린 유튜버 법정 구속됐어요. 네, 이게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네네. 언론에서 좀 사라져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고 김민식 군이 2019년에 아산에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시작된 게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 민식이법이 지나치게 과중 처벌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그 유튜버 이분이 한 10만 이상, 네, 예, 10만 구독자 수를 이상을 갖고 있는. 보유한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최 씨가 네. 그것에 대해서 그 김민식 군의 부모를 반복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실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의 법정 구속을 당했는데요. 그 5월 달에 누군가 인터뷰를 따왔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 통화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네. 그러니까 민식이 부모가 아산경찰서장에서 난동을 피웠다. 그리고 부모가 학교폭력 가해자다. 둘 사이는 뭐 불륜 관계다. 이런 식의 주장을 이걸 계속 올렸다고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법적 구속이 됐습니다. 네. 명백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으면 그것도 반복적으로 네. 굉장히 좀 혐의가 중한 건 맞는데 지금 재판부가 법정 구속 이유를 비교적 조목조목 밝혔다고 해요. 네.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었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는 네. 이렇게 그 처벌의 경중을 따질 때 좀 감량을 해주는 뭐 이유가 되기도 초범이거나 반성을 하잖아요. 하거나 등등. 예, 처벌을 네. 받은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든지 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이제 참작의 이유가 되긴 하는데요. 근데 재판부가 그런 부분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전파성과 파급력이 굉장히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서 이른바 이 민식이법에 그러니까 민식이의 사망 피해 아동의 부모 그리고 사실 이 민식이법 제정에 힘을 쓴 부모님 말고도요 세월 유가족 그리고 다른 유튜버를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나 횟수를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피해자 실명이나 사진을 막 공개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무리 벌금을 많이 내고 징역을 다녀온다 해도 나의 컨트롤 타워인 이 주둥아리로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든 말든 아주 맞는 말만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고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네. 네. 심지어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민식이 부모를 모욕하거나 아니면 반성의 감정이 들지 않는다. 이런 네네.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 제출한 서면을 봐도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재판부가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건 자유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걸 실형 선고. 네. 법적 구속을 통해서 네.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 네. 재판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네. 바로 법정 구속을 구속을 했군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경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데 무서운 게 사건들이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유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워도 유포되는 경우도 많고. 못 지웁니다. 사실상 근본적으로는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네. 강경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때 김태양 씨가 민식이 아빠인 네네. 김태양 씨가 사실은 가족이 우선 고통을 너무 받고 있고 그럼요. 그리고 네. 나서지 않으면 가짜 뉴스가 끝도 없이 양상될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민식이법에 대해서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고 분명히 그렇죠.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똥이 이상한 대로 튀게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제대로 논의도 못 해보고 어떤 사람을 사회적으로 굉장히 처참하게 짓밟는 방식으로 이게 진행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법은 국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 네, 지금 화살의 방향을 엉뚱하게 물론 맞습니다. 이제 발단이 됐지만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오랜만에 이름을 들어보는 것 같은데 농지 관련 의혹 있습니까? 지금 한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네요. 네, 지난 6월에 농지법이랑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현미 전 장관을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에서 고발을 했어요. 시민단체인데. 네. 그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의혹은 이런 겁니다. 김현미 전 장관이 2012년에 연천군 장남면에 2,480제곱미터의 그 농지를 샀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LH공사와 관련돼서 농지법 위반한 뭐 권력자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때였었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관련자가 김현미 전 장관 그리고 김현미 전 장관의 남편 그리고 두 동생을 모두 합해서 4명의 그러니까 입건된 관련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소환 조사를 했는데 김현미 장관의 가족 중 한 명을 먼저 소환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을 조사했고요. 나머지 2명도 추가로 일정을 잡아서 소환 조사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2012년에 그 산 땅이 그러니까 2015년까지는 김현미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네. 그게 이후에 2018년에 김 전 장관 동생에게 매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다시 2020년에 또 매각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고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명의만 넘어간다. 명의만 넘어가서 계속 그렇게 유지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동생한테 매각을 했다가 네. 그 또 다른 동생이 또 샀으니까 네. 이름만 바꾼 거 아니냐 이름만 이런 바꾼 거죠? 거 아니냐 말하자면 우리로 네. 치면 내부자 거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네. 지금 경찰 관계자는 지금 그 조사받은 가족이 김 전 장관의 남편인지 동생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하지만 소환 조사한 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고요. 이 3명에 대한 조사가 다 진행되고 나야 김현미 전 장관의 소환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 과정을 미리 말씀드렸던 건 실제로 매매 계약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실제로 매매 계약이 있었다면 그 이제 돈이 건너간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실제로 2번이나 현지 답사를 지금 진행을 했다고 해요. 해당 공무원하고 실제로 그렇군요. 이제 농지법 같은 경우는 네네.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었나 짓지 않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실제로 농업을 했는지 그리고 가족 간에 이 매도를 했던 그 과정 가운데 적절했는지 실제로 이제 대금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돈이 제대로 건너갔는지 그쵸. 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등등 이런 걸 다 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1가구 2주택 뭐 하여튼 그런 그 이제 명의신탁으로 한마디로 이름만 넘겨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김현미 전 장관도 사실은 소환 조사를 받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사 말씀드렸던 받겠네요. 과정에 대해서 좀 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고 나면 김현미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2015년에 김현미 전 장관의 남편의 소유였다가 이게 이때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그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2018년에 네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다 매각을 해라, 팔아라. 그리고 이제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 김현미 전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2018년에 이걸 매각을 했다가 그 매입자가 김현미 전 장관의 남동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다시 매매를 했는데 이게 여동생이 매입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네. 김현미 전 장관 측은 계속 여기서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김현미 전 장관의 배우자가 여기에 이제 이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발 조치가 들어갔고 이후에 뭐 사실관계 확인하는 건 이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민식이
관련해서 네. 문자를 주셨는데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를 위로는 못할 망정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구속 당연합니다. 이런 얘기 주셨고 인격살인도 살인입니다. 벌 달게 받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도 함께 와 있습니다. 네. 네, 뉴스 원정대 2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새롭게 분석합니다. 사건의 재현 시간이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원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건은 이게 또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제목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초등학생에게 여장을 시키고 학대한 교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먼저 요약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A 씨라는 여교사 2017년이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인데 사건 발생한 게요? 사건 발생 2017년 5월에는 이제 신체 특정 부위를 보이고 또 남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 조금 이따 다시 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그로부터 5월에 하고 난 다음에 6월 달쯤에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좀 잘하세요라고 말을 했겠죠. 그 말 듣자마자 교실에 빵 와가지고 네. 내가 너희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네. 하면서 이거 뭐 방송에 약간 부적절할 것 같은데 그 여교사가 했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고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너는 쓰레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학생이 이 말을 들으면 부모도 이런 말 하지 않는데 과연 이런 말을 듣는 학생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다시 6월 30일 날 갑자기 학교에서 남학생들에게 이거는 뭐 젠더의 문제라고 해서 남성이 여성의 관계, 여성이 남성의 관계를 정말로 선한 목적으로 했는 게 아니라 정말 뜬금없이 남성에게 여성의 어떤 그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하고 옆에 있는 남자의 그 친구들과 같이 사진을 찍게 만들었고 이게 당연히 집에 가면 알려지는 거잖아요. 네네. 알려지니까 다시 부모로부터 항의 받으니까 그 항의 받은 그 말에 다시 분을 사귀지 못하고 뭐 굉장히 이것도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면 우리 반에는 꽃만 있는데 꽃이 아닌 다른 아이들은 다 뭐 잘라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원님 일단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그냥 순서대로 가도록 하죠. 그래서 사건 개요가 지금 세 가지 이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혐의로 몇 년형을 받았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아동학대 특례법을 규정받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앵커하고도 말을 나눴지만 가정폭력 특례법이라든가 아동학대 특례법이 일정 아동 살인죄에서는 가중처벌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완화처벌하는 건데 아동학대 처리 특례법이 적용돼서 1심에서는 이 사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2심에서는 조금 더 깎입니다.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10개월 죄송합니다.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이 여교사 뭐 전혀 형 살지 않고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죠. 집유로 그냥 끝나버렸군요. 집유로 끝나는 아마 성폭력 불구속이었으니까. 그렇죠. 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예. 아까 아이를 학대한 원인은 그 화풀이용이었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학부모로부터. 이게 5월에 있었던 거는 원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에게 허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엉덩이를 보이고 그 엉덩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정말 부적절한 성적 학대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기록을 조금 못 봤지만 남학생에게 가슴을 만지면서 여성 가슴보다 더 크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만졌다는데 저는 이 부분은 만약에 정말로 만졌고 이런 이야기 했으면 이거는 성폭력 처리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그럼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아니라 성폭력으로 봐야 명백한 하는데. 성폭력이죠. 그렇죠. 미성년자에게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나 저희 딸에게 남성 교사나 여성 교사가 특히 만약에 남성 교사가 여성 아이에게 여자 아이에게 가슴을 만졌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그러면 100% 이거는 뭐 그렇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봐야죠.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 여성 교사가 아이의 가슴을 만졌다. 이 부분을 왜 검찰은 성폭력 처리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았는지는 제가 기록을 다 봐서 모르겠지만 이 행동이 분명히 존재를 했다면 이 부분은 단순한 아동학대가 아니라 성폭력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성폭력 부분은 인정하고 아동학대만 인정을 한 겁니까? 아동학대로만 처리 특례법으로만 기소를 하고 원래 1심에서는 조금 더 많은 아동학대를 인정했는데 2심에서는 2건 정도를 무죄로 인정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징역형이 이제 1년에서 10개월로 낮아졌는데 그 어디에도 성폭력 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는 기사는 보지 못했고 이 판결문 전 부분을 제가 아직 읽지는 못했지만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이상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아동 학대의 경우에는 지금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잠정적으로 최소한 뭐 지금 기사에 나온 것만 해도 한 5명의 학생들이 포함되는 충분히 넘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직접적인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뭐 당연한 거고 그 주변에서 이제 목격한 아동도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친구들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앞으로 성장해야 되고 세상에 바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교사의 이런 행동을 보면 굉장히 무서울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어색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당하고 있을 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부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부모가 교장 선생님하고 이 교사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반응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교사가 미안하다고 나와야 되는데 교사가 사실상 더 강력하게 학생들에게 나무라는 모습. 보복을 하듯이 그런 행위를 했네요. 사실 만약에 이게 일반 성인 범죄 같으면 이거 보복 폭행이 될 수 있고 보복 협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는 건지 참 우리 들으신 청취자분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나와 있는 청취자분들께서 기사를 좀 읽어보시면 그 학생들 외에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트라우마가 분명히 발생했을 것이고 크고 작은 범죄 행위 뭐 성희롱이 됐든 뭐 아동 학대가 됐든 크고 작은 행위들이 있었겠죠. 지금 이제 재판만 받은 사건만 지금 추려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래서 만약에 뭐 PTSD라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면 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다시 따져나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아직까지는 상해나 뭐 치상에 관련된 논의는 없어요. 그냥 성적 학대 그냥 언어적 학대만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 추가 기소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한번 있는 것 같은데 이 초등학생에게 속옷 빨래를 시킨 교사의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당시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입에 담기도 싫은데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효행 지도라고 해서 자기의 팬티를 이제 빨래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네네. 정말 선한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뒤에 있는 말들이 도저히 선한 목적이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빨래를 하고 SNS에 올리면 붓고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는 이 단어가 지금도 용서가 안 되는데 섹시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형용사잖아요. 그럼 동사의 의미를 알아야 형용사의 뜻을 아는데 도대체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건 전 용납이 안 되는 이런 거죠. 저는 사실 아이돌한테 어떤 아나운서들이 섹시하십니다. 이거 정말 화나는 일이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를 초등학교에 썼고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징계는 최고수인 파면을 받았습니다. 파면을 받았군요. 네. 여전히 집행유예는 이 모든 사건에서는 다 그냥 집행유예로 형량은 정해졌는 거고.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인식이 뭐 다른 사건도 다 마찬가지지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양형 기준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양형 기준에 보면 아동 학대 이게 지금 성폭력 범죄가 아니잖아요. 아동 학대로 가니까 아동 학대는 감경하면 최장이 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아동학대에서는 감경은 무조건 집행유예. 그리고 중간형이 2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개월에서 그러니까 기본형. 1년. 예. 그럼 2개월에서 1년이면 이 또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반성할 거고 뭐 사회적 유대관계 강할 거고 그다음에 학생들 중에 일부는 처벌에 불허한 의사표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가장 강력한 형으로 간다 할지라도 6개월에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최저가 6개월, 최장이 1년 6개월이니까 양형 기준으로 보면 뭐 집행유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양형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이제 집행유예 이런 사건들 접하시면서 어쨌든 양형 기준을 조금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검사나 수사기관 특히 이제 경찰이 굉장히 디스크리트라는 선별적인 굉장히 탁월해야 되는데 아동학대를 그냥 아동학대 처리 특례법은 아동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아동에게 일정한 언어적 성희롱 이상의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건 성폭력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법은 성폭력법에서 그 어떠한 형량보다 강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그냥 10년 이상의 징역, 그 장기가 가장 높은 형이니까
수사라는 기관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단순히 아동학대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했으면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종을 결정할 수 있는 법령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희롱이든 뭐 아니면 아동학대든 지금 이번 교사와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상식 밖의 행위를 한 사람들, 특히 처벌을 받은 사람들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습니까? 결격 사유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사실 그 결격 사유 중에서 이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죄송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결격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 성폭력과 관련된 100만 원 이상의 이제 벌금이 나오면 무조건 결격 사유가 되고 그 이외에는 이러한 어떤 부적절한 행위로 뭐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치료 감호 이런 걸 받았을 때 결격 사유가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하고 나머지 사건은 분리해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선거제도가 똑같게. 그래서 앞에 있는 성폭력은 따로 딱 떼어서 이걸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결격 사유가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성폭력 범죄는 그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조금 치를 수 있도록 그 법을 약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법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결격 사유로서 더 이상 교직 생활을 애당초 처음부터 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30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만약 아이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때 혹은 뭐 겪었을 때 부모들은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네요. 이게 이 부모님들은 정말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어요. 부모님들은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 있는 학생에 가르치는 교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받은 그 교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뭐 먹고 살기 바쁘다고 이렇게 예의 없는 문자를 보내도 되라는 말을 아이에게 하는 거니까. 아이한테 직접.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교장 선생님이 그 우리 교원법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 교사를 그 담임으로부터 배제하고 그다음 학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했습니다. 대통령궁을 장악했죠. 탈레반 깃발을 내걸었고요. 전쟁은 끝났다면서 사실상 승리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현지 상황을 종합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PD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미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탈레반이요. 아프간 전역을 거의 다 장악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간 정부가 지금 거의 항복한 수준이어서 카불 시내까지 그 탈레반이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고 교전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전방위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프간 대통령, 가니 대통령은 이미 다른 나라로 갔다고 하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정부 주요 인사들, 경찰계 높은 사람들, 법조계 모두 지금 엑소더스처럼 나아간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사실 그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아프간의 부정부패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네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아마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사관 직원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사관 직원들, 자국 국민들을 이제 탈출시키기 위해서 병력을 계속 추가적으로 보내겠다. 지금 한 6천 명까지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발표한 상황인데요. 현재 그 외국 그 대사관 직원들이 많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뭐 독일 등등. 그 무사히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아프간 그 공항을 보니까 정말 쑥대밭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항공 운항이 제대로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공항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그런 민간인들, 돈 없는 사람들은 탈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각국 대사관들이 이제 대책을 세우는데 이 미국 정부는 작년부터 탈레반하고 계속 꾸준히 평화회담을 했습니다. 탈레반과. 그래서 탈레반과 미국의 관계 설정을 이미 해서 지금 현재 그 병력들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탈레반이 미국인을 상대로 어떤 전쟁 범죄를 저지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탈레반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자국민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 탈레반에게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옛날에 사이공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게 네네. 이미 미국은 탈레반과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대책을 이미 다 논의를 했고 철수 준비를 한 단계를 밟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탈레반이 절대 미국인들은 건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외의 국가들은 관계 설정을 하지 않은 국가들 중에는 불의의 사고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탈레반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정부가 되게 되면 외교 관계에 또 이렇게 신경을 쓸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이제 이 모든 사건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피디님 좀 상기를 시켜주시면 당시 아프간을 침공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이번에 철군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당시에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그 주범이 오사마 빈 라덴으로 지목이 됐는데 네네. 이 오사마 빈 라덴은 사우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었고 아프간 땅에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탈레반 정부에게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놔라 그랬는데 미처 내놓기 전에 이제 미국이 첫 공격을 카불에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프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탈레반 정부는 이제 퇴각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 이번에 철군하게 된 경우는요. 사실은 이게 트럼프 정부에서 작년에 합의를 좀 이룬 상황이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철군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사실 미국이 가장 오래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많이 파병을 했었고 네. 또 가장 오래된 전쟁인데 이건 계속 그 발을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었던 게 아프간이 정상화가 안 됐던 거예요, 그동안. 네. 그래서 아프간이 정상화가 되려면 치안과 경제와 사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발전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국방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100억이 넘는 그런 돈이 막 들어가도 사실 티가 안 나는 거죠. 네.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도중에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바로 아까 탈출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넣기 바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부정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집어넣어도 아프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도 여론이 이제는 철군하자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결단하는 대통령으로 지금 등장을 하게 됐지만 사실상 탈레반과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 정부는 평화 회담을 시작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게 철군이 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 전쟁에 빨리 발을 끊고 나가고 싶어하는 거고 탈레반 입장에서는 다시 자기네들의 정권을 수복하는 계기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돈을 아무리 부어도 지금 20년간 1조 달러 이상을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민주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회가 최소한 안정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예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네, 그동안 네네. 전 세계에 그 아프간의 자립을 평화를 비는 많은 나라들이 원조금을 보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군대도 파병했고 재건 사업도 하고 여러 네네. 가지 그 시민단체도 가서 노력을 했지만 사실 20년 동안 그 부은 돈이면 한 나라가 자립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네. 그게 이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건 빨리 손을 떼고 다시 탈레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서 지금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거거든요. 네. 아프간 정부보다는 우리가 더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네.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패한 탈레반, 그러니까 부패한 아프간 정부보다는 그래도 종교적으로 조금 깨끗한 탈레반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네. 그리고 20년 전에 그때 당시 아프간 사람들과
지금은 거의 3배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가 지금 20살이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탈레반도 그래요. 그래서 탈레반도 인터넷에 능하고 또 자신들이 여성이라든지 학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혔다는 거 그래서 미국이 자기네들과 전쟁을 걸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 설정과 또 그 탈레반 정부가 어떤 말만 저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또 지켜가면서 해서 국제사회에 진짜 한 정부의 주체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프간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도 그리고 탈레반도 양쪽 다 믿을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고 결국은 이제 미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나저나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게 20년 동안 엄청나게 이제 아프간 군사력도 뒷받침해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원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당초에 바이든 정부는 우리가 철군하더라도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기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 최근에 국방부는 좀 줄여서 한 3개월은 그래도 걸릴 것이다라고 예측했었는데 완전히 빗나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카불을 빨리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탈레반이? 아프간 군대 자체가 서류상 군대예요. 짧게 말하면 서류에는 100명의 병사가 있는데 실제로는 한 10명만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90명에 관한 거는 월급과 기타 복지금 이런 거를 타내서 누군가가 착복을 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분명히 100명이 있으면 전력이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가보니까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탈레반이 왔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전력 차이가 났고 미국이 예측한 대로 그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탈레반이 점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은 일부 아프간 국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탈레반이 낫다. 이런 정서, 이런 여론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국민들 생각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프간 정부에 대한 그 불신은 하늘을 찌르는 거고 그게 이제 굉장히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겠지만 탈레반에 대해서는 다 환영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특히 탈레반이 돌아왔을 때 또 제2의 내전 가능성이 있는 게 아프간의 무장 조직이 탈레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헤라트 동부 쪽에 가면 또 다른 군부 무장 조직이 또 있어요. 그런 경우 또 이제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아프간에는 또 종족이 크게 두 종족입니다. 지금 탈레반이 기반으로 가 있는 파슈툰족이 있고 또 미국이 밀었던 타지크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족 간에 원래도 내전 상태였고 더 심한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이번에 아프간 완전 철군을 얘기했고 실제 그런 작업에 착수하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탈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화당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랜만에 성명까지 발표했고 이 1975년 사이공 탈출과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악담을 퍼붓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공화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찬성을 하게 되면 자기네 정치적 명분 전에 전쟁을 일으켰던 명분에 사실 금이 살짝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상 어쩔 수 없이 그걸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비판한다고 지금 철군이 바뀔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 정치적 명분을 챙기고 미군은 철수하고 그렇게 미국 정부는 각자 이렇게 정리하고 끝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아프간에 남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착복을 해서 이미 비행기를 타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항상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자기네 치안이 위험해지고 안전이 위험해지는 아프간 민간인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탈레반이 정확하게 안전을 보장해줘야지만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정부로서 인정받을 거거든요. 이게 핵심 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특히 여성들,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한 정책들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20년간 탈레반도 또 뭔가 어떤 속성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2001년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갈까요? 아니면 좀 달라질까요? 탈레반들이 저도 이제 아프간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정말 앞뒤 꽉 막힌 그런 원리주의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긴 하지만 본인들의 그러니까 완전 기로에까지 벼랑 끝에 쓸 정도로 네.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굉장한 타격을 입었던 조직이에요. 네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또 이번에 이제 카타르에서 평화회담하는 걸 봤을 때 네. 탈레반이 그 사진 찍히는 거 보고 전 되게 놀랐거든요. 원래는 사진을 잘 안 찍히는데 그렇죠. 공식 장소에서 회담하는 네네. 장면들을 외신 기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진 찍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당시 아프간 전쟁이 미국이 여성 해방도 하나의 전쟁 명분을 삼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탈레반이 이미 공표를 했어요.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그런 학대를 가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했지만 앞으로 좀 지켜볼 일이지만 함부로 그렇게 옛날처럼 네네. 가혹하게 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지금 탈레반이 다시 이렇게 집권하고 이제 장악을 한 상황. 사실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뭐 이란과의 관계부터 해서 중국, 러시아. 지금 각국의 반응들이 약간씩 좀 다른데 예를 들어 러시아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에 대해서 안전 조치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믿어볼게 약간 관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이 궁금한데요, PD님. 이 중국은 어떤 계산을 두들기고 있을까요? 미국이 당장 나가서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너무 복잡해지면 본인들한테도 안 좋잖아요. 어떤 상황일까요, 중국은? 중국은 이미 왕이가 네네. 탈레반의 리더십하고 이미 만나서 서로 협상을 했고요. 네네. 미국이 평화 협상을 한 시점부터 네. 다른 나라들도 탈레반과 물밑 협상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중국도 이미 탈레반과 손을 잡고 뭔가 이렇게 평화를 도모해보자라는 제스처를 이미 했는데 중국에는 신장 위구르 지역이 있거든요. 네네. 그 신장 위구르에는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자도 있고 네. 또 탈레반 아프간 쪽에 가서 탈레반에 같이 합류하던 신장 위구르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네. 탈레반 또한 그거를 가지고 중국을 앞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이미 그 미국이 움직임과 동시에 다 물밑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전망 입장에서는 탈레반 정부와 중국이 굉장히 큰 핵심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핵심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 뭐 왕이 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중국은 아프간의 최대 이웃으로 주권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하겠다.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딱 그은 상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PD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분쟁 지역 전문 김영미 PD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이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차례인데요. 지금 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부터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는 최종 결렬됐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독자 노선을 갈지 아니면 나중에 단일화를 할지 그거는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혜진 의원과 이 합당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얘기를 좀 해보고요. 또 윤석열 예비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희들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녹취록 논란도 일고 있는데 이게 일단락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여러 가지 재료로 쓸 것인지 궁금해서 조혜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저 질문 다 했어요. 예? 오시기 전에 질문 다 했어요. 네. 예. 의원님 국민의당과 합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끝난 것 같은데. 예. 네. 제3지대 쪽으로
갔다가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은 야권 단일 후보 만드는 경선에서 만나는 게 이제 마지막 그 이슈. 마지막 이슈가 단일화 됐죠. 네. 네.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모호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안철수 대표가. 그러니까 중도층을 대변해야 된다. 계속 이제 중도 얘기를 여러 번 하면서 뭔가 확실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고 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단일화에 나서서 저번에 이제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그때처럼 그런 가능성 하나와 아예 뭐 2017년에 이제 대선 따로 나갔듯이 독자 출마 가능성 둘 다 있는 거죠. 네, 보시기에. 지금 제일 좋은 거는 그 시너지를 일으키는 상생, 윈윈의 합당. 그게 제일 좋았는데. 그렇겠죠. 그게 결렬되면서 네. 물론 그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도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거지만은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도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네. 별로 그렇게 낙관적인 선택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대선 국민에서 뭔가 입지를 모셔가려면은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해야 됩니다. 네. 출마 안 하면 대선에서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민주당에 지지표를 주든 국민의힘과 야권의 표를 주든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존재도 미미해져 버리고 근데 출마를 하면은 의미 있는 득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예상되는 거는 이 여야 간에 아주 저기 양자 대결 구도가 아주 첨예하게 벌어질 거예요. 이번 대선은. 예, 본선에서는 중간 지대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표가 얼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로서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죠. 네. 뭐 신문이 안 받아줄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 때 봤지만은 거의 물 건너간 상황에서 후보 등록까지 끝난 상황에서 네, 네. 벼랑 끝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독자 출마할 수밖에 없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대결 구도에서 표가 몇 프로 나오겠습니까?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합당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누구 책임이든 간에 결렬되면서 네. 이후는 어떤 순으로 가더라도 별로 뭐 그렇게 기대할 만한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안 보인다. 네. 예. 그러니까 나가자니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양측 세력 간의 결집도가 높아지는 사실상 양자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처럼 뭐 21% 그렇게 득표는 전혀 나올 수 5% 얻기도 쉽지 않을 한 겁니다. 자릿수 얻기도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거고. 2-3%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대선에 안 나간다면 또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존재감 자체가 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또 마지막 가능성을 가지고 항상 뭔가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김동연 전 부총리와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뭐 앞으로도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누구든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분이 만난다고 한들 또 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그쪽이 공간이 좀 넓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잘하고 인기가 올라가고 우리 당 그 경선이 잘 치러져서 후보들의 지지도 올라가고 우리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하면 범야권표가 우리 당으로 딱 몰립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 그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당이 좀 많이 휘청거리잖아요. 이 대표도 그렇고 후보들도 그렇고 경선 과정도 울퉁불퉁거리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포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생기게 되고 그럼 그건 이제 제3지대가 되는 거죠. 그 국면만 보면은 입지가 좀 더 공간이 넓어지는 거고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이 최종 합당 결렬 선언할 때는 그 분석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 상황이 그렇고 나중에는 결국은 양자 대결 구도로 또 다시 재정리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제3지대 보고서 그게 본선까지 끝까지 갈 거라고 계산하고 하면 저는 나중에 그 계산 사고가 올 거라고 봅니다. 보통
앞서가던 지지율이 빠지면 그걸 이제 받아먹는다고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받아 안는 그런 다른 후보가 당내에 있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건데 안철수 대표는 그런 거 상상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뭐 말실수도 워낙 많이 하고 토론 가서도 잘 못할 것 같고 윤석열 예비후보의 점수가 빠진다면은 그 점수가 나한테 또 흘러나오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런 계산도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결국은 정권교체 민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상은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민심은 그 현실 실현 가능한 방법은 한 후보에게 올 배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몰아주는 거거든요. 정권교체를 포기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도 찍어주는 사람, 저 사람 찍어주는 사람 다 흩어지겠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좀 부족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다 몰아줄 겁니다. 그건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한테 몰아줄 거고 그럼 밖에 있는 후보한테는 표가 갈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나 제3지대가 표가 조금이라도 나올 희망은 어떤 시나리오인가 하면은 정권교체 민심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또 안 되겠네. 또 민주당이 또 먹겠네. 뭐 각자 자기 좋아하는 사람 찍어. 그렇게 될 경우에만 그쪽에 표가 좀 가지. 이번엔 절대 무슨 뭐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이번엔 무조건 정권 심판해야 되고 정권 교체해야 되니까 한 사람한테 좀 모자라도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줘야 돼. 국민의 그 대상은 국민의힘밖에 없어. 그러려면 제3지대 표 안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이 결렬된 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의 사이가 안 좋은 건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결렬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 초기에는 그것 때문이었고. 양측 간의 신경전, 감정 뭐 이런 것. 물론 이제 서로 간의 조건이 너무 안 맞았다. 당명부터 해가지고 서로가 조건이 너무 과한 조건을 내걸었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서로 사이가 좋고 서로 같은 식구로 생각하고 하면 배려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절충하는 거잖아요. 협상이란 게 서로 조금 오버되는 그 요구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하면서 이제 조금씩 양보해서 절충하는 게 그 협상이잖아요. 그거는 상대방을 내 식구로 생각하고 어차피 같이 살 사람들 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면은 그걸 절충이 돼요. 그런데 그런 나쁜 관계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서로가 뭐 마지못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할 테면 하고 말면 말라 이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그 절충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질질 지연이 되는 사이에 우리 당내에 좀 잡음들이 생기고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그리고 제3지대 공간이 좀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상황 변화 다 합쳐져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예비후보 입당해가지고 뭐 당이 뭐 보호해준다고 들어오라고 할 때는 언제냐 들어갔더니 막 또 나를 뜯어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 상황이 이제 되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예비후보 간의 어떤 마찰음들. 그걸 보고 내가 들어가도 저 상황이 되겠네라고 좀 비관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향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철수 대표가 들어왔다고 해서 당에서 특별히 배려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후보들 10몇 명 있는데 배려할 수 없죠. 배려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눈치가 보이니까 지금 벌써 불공정 이야기 나오고 뭐 대표가 누구를 미니 많이 이런 잡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시더라도 그런 배려는 어렵고 그냥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 정도만 보장된다면은 본인이 한번 출마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이제 탄핵 발언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녹취록이 이제 없다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논란 공방이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내 휴대폰은 자동 녹음이 되기 때문에 녹음은 돼 있다. 폰 있죠. 그런데 그 녹취 파일은 없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녹취 파일을 풀어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만드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게 배포될 리도 없는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녹취를 의심하는 분들도 뭐 다른 뭐 증거를 아직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녹취 파일을 입수해서 틀어준다든가 녹취록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이준석 대표 해명이 저는 맞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소소한 건들이 계속 서로가 논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야기하고 하는 이 분위기, 이 구조가 문제고 이게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일로 해서 또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게 문제라서 이 근본적으로 서로가 좀 고민들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 관계도 그런데 이 기본적인 신뢰가 없고 상대방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문제가 되잖아요. 네. 네. 지금 그럴까 봐 걱정이 되신다는 거죠. 그게 양측간에. 처음에는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맥주 타임하고 뭐하고 하면서 풀렸다고 기대했는데 지금 나타나는 거 보면 그것도 풀린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상황을 보면 뭔가 이게 좀 뭔가 좀 극적으로 이걸 푸는 계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다. 예. 사실 녹취록 이전에 지난주 내내 이제 달궜던 거는 토론회 개최 문제였고 예. 토론회 사실상 이제 윤석열 예비후보 측은 불참하겠다라는 거였고 예. 후보 등록을 공식적으로 한 이후 그러니까 9월부터는 참여할게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대체적으로는. 18일 날 토론회 결국 취소되는 겁니까?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확실하게 결정이 나는 건가요? 네,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 나는데 지금 분위기는 취소되는 분위기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 결정해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내일 결정하더라도 모레 하루 뒤에 행사가 벌어지더라도 그리고 그게 후보 토론회로 가든 비전 발표회로 가든 어느 쪽으로 정해지더라도 둘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지만 밖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 전날 정하고 그렇죠. 그날 오후에 준비하라. 그러면 부실이 예정된 거잖아요. 경준이가 그런 걸 개최할 그 권한이 있느냐는 논란도 사실 좀 논란이고. 네네. 김재원 최고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3일이나 일주일 전에 방식을 정해놓고 그 방식에 따라서 준비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건 맞죠. 네. 오늘 결정할 때 해줄 테니까 그에 맞춰서 내일 나와서 하라고 하면 누가 봐도 상식이 안 맞는 일이죠. 상식이 안 맞는 일이 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어 18일 날 만약에 토론회 개최된다면 그 토론회든 뭐 정견 발표가 됐든 간에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네, 마지막까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준비는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참석 안 하려고 생각하면 준비 안 해도 되겠지만은 저희처럼 참석은 하는 걸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실 토론회, 부실 비전 발표회가 될 위험성이 높죠. 네,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 캠프에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 보도마다 조금 엇갈리는데 지금 13명의 예비 후보 중에 윤석열 전 총장만 빼고 모두 다 참석 의사를 밝혔다. 토론회 이제 지난주 기사입니다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예비 후보는 뭐 토론회든 뭐든 당이 정하면 그냥 무조건 간다라는 입장이었습니까? 무조건은 아니죠.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식적으로 입장이 오면은 살펴봐야죠. 일단 18일 그런데 기본 입장은 뭐 정말 그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원칙적으로 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준비는 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경선관리위원회는 소위 말하는 그냥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임시 조직이고 실제는 이제 선관위가 꾸려진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건 경선준비위원회. 경선준비위원회. 그런데 그 지금 경선준비위원장을 서병수 의원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서병수 위원장에게 그냥 쭉 하십시오. 선거관리위원장 맡으세요. 이렇게 이제 제안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후보들은 좀 반발하는 기류가 있고요. 네. 통상 경선준비위원회는 경선준비위원회고 경선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점에서 이제 당 안팎의 그 여러 가지 좋은 견해를 다 수렴해가지고 좋은 분들을 모셔야죠. 그런데다가 지금 경선준비위원회는 지금 우리끼리 토론도 하고 있지만은 좀 잡음이 많았지 않습니까? 논란이 많은데 그런 걸 다시 또 그대로 경선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질문할 게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서면 답변할까요? 서면 답변.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포츠 뉴스를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시간이죠. 스포츠 원정대.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좀 출발해 볼까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개막전에서 첫 골 들어갔네요. 저도 경기 봤습니다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상대가 일단 지난 시즌 우승팀이었어요. 그 맨체스터 시티라고.
오늘 손흥민 선수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나서서 네. 후반 10분에 상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왼발 슛으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풀타임 뛰면서 토트넘의 개막전 승리를 이끌었는데 맨시티가 뭐 제가 우승팀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네. 굉장한 강팀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또 이 팀의 천적입니다. 벌써 맨시티 상대로 7호 골을 터뜨렸고 네. 이 토트넘 감독이 그 포르투갈 출신의 누누라는 감독인데 네. 데뷔 경기였어요. 또 손흥민이 결승골을 신고하면서 이 네. 누누 감독도 첫 승을 올렸고 경기 후 누누 감독은 손흥민을 네. 킬러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킬러다. 킬러. 극찬인 거죠? 극찬이죠. 예.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뭐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믿을 수 없는 경기였다. 네. 모두가 승점 3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다. 맨시티는 현재 세계 최고의 팀이다. 따라서 초반에 우리가 승점 3점을 챙기며 시작하는 건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외신들도 지금 극찬하는 분위기라면서요. 예. 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10점 만점 중에 9점을 줬어요. 이왕이면 그냥 10점 주지. 이날 최고 선수로 꼽았는데 토트넘이 필요로 할 때 그가 있었다. 자신이 왜 가장 매력적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자, CNN도 지금 팀의 해리케인이라고 에이스예요. 이 선수가. 이 선수가 좀 출전을 하지 않았는데 손흥민이 있어서 문제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완벽한데요. 뭐 첨언할 게 없네요. 그럼요. 이 사람들 평가에. 완벽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가보죠. 이 독일 축구리그 분데스리가에서 우리 선수끼리 맞붙었다고 하는데 예. 이재성 선수, 황희찬 선수가 붙은 건가요? 둘이 붙었어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코리안 더비인데 네. 올여름 마인츠 유니폼을 입은 이재성 선수 오늘 공격수로 출전해서 후반 45분까지 90분을 뛰었고 네네. 라이프치히의 황희찬 선수는 후반 19분 교체돼서 한 26분간을 뛰었는데요. 네. 이재성 선수 경기 중간에 뭐 헤딩으로 골대를 맞추기도 했고 득점은 못했습니다만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팀인 마인츠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황희찬과의 코리안 더비에서 어떻게 보면 판정승을 좀 거뒀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많은 한국 팬들이 네, 경기장을 찾았는데 뭐 팬 서비스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독일 분데스리가는 이번 시즌부터 유관중으로 좀 전환했어요. 무관중으로 하다가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혹은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면 경기장 입장이 가능한데 이재성 선수는 경기장을 찾은 한국 팬들과 사진도 찍고 유니폼을 던져주면서 던져줬어요? 네. 특급 팬 서비스를 펼치기도 했고 황희찬 선수 역시 가다가 태극기를 든 한국 팬을 향해서 뒤돌아 가서 유니폼을 좀 벗어주면서 응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먼 타지에서 만난 한국 팬들에게 또 잊지 못할 추억을 두 선수가 선사했습니다. 기분 정말 좋았겠네요. 그럼요. 네, 뒤돌아와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야구 이야기를 좀 해보죠. 강백호 선수가 도쿄 올림픽의 소위 껌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뭐 입을 열었다고요? 입을 좀 뗐습니다. 워낙 많은 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당시 그 덕아웃에서 껌을 씹는 모습이 화면에 비춰지면서 박찬호 해설위원이 또 지적을 했고요. 많은 팬들이 그에 대해서 비난을 한 건데 강백호 선수는 당시 좀 보여드리면 안 되는 모습을 보여드린 건 맞다면서 잘못 인정하고 고개 숙였습니다. 또 충분히 질타를 받을 만한 행동이었다.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 나름대로 허탈하고 아쉬워서 그런 장면 나왔다.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다. 죄송하다. 사과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사과하는 거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본인도 팬들의 질타를 다 받아들이고 좀 성실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 이 선수가 지금 1999년생이에요. 그렇군요. 많이 어리거든요. 본인도 야구로 보답하기보다는 좀 사람으로서 팬들에게 인정받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전에도 강백호 선수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상대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본인이 뭔가 좋은 공, 칠 수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고 휘둘렀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제 안타나 홈런으로 결과를 못 내니까 이게 소리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폭발 이렇게 됐군요. 왜 이걸 못 쳤을까 뭐 이런 표현이었는데 그때 이제 상대 선수가 뭐 선배였거든요. 좀 몇 분 동안 노려보는 뭐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매너의 문제. 매너의 문제다. 소리를 지르냐. 그렇네요. 그때도 한번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일을 좀 계기로 다시 한번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젊은 선수. 그 얘기는 앞으로 가능성이 더 많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이스예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후반기에 돌입했는데 연장전이 폐지됐어요? 지금 뭐 후반기부터 연장전이 없어집니다. 야구. 9회만 하고 끝나요.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19로 확진 선수가 나오면서 네. 전반기를 조기에 종료를 했고 네. 아직 경기가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갈 길 바쁜 후반기를 위해서 경기 시간을 좀 줄이겠다 이겁니다. 이전에는 12회 말까지 연장전 치러서 뭐 경기를 끝까지 했는데 연장전이 폐지가 되면서 9회가 끝나도 무승부면 그냥 그대로 경기가 끝나요. 아, 그냥 끝나요? 네, 그냥 끝납니다. 예. 후반기 그 이제 순위 싸움에 그럼 이게 뭐 변수가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향 있죠. 네. 영향 있습니다. 예상대로 후반기 첫 주부터 무승부 경기가 쏟아졌어요. 연장전 폐지는 좀 경기 운영에도 여러 가지 요소를 미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9회에 경기 끝나기 때문에 최대한 투수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짧게 이거 저 타자 막기 위해서 나오고 예, 짧은 회에 승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 초호와 투수진 다 내보낼 거예요. 본인이 있는. 한 경기에 더 많은 투수가 나올 것이고 경기마다 그 한 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거든요. 때문에 좀 세밀한 야구를 하는 팀, 작전 수행 능력이 좋은 팀이 좀 유리해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연경 선수도 얘기 안 하면 섭섭하니까 김연경 선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배구 이야기. 예. 김연경 선수 국가대표 유니폼이 IOC 올림픽 박물관에 전시된다고요? 그럼요. 이게 거의 1일 김연경 같아요. 이 선수 지금 방금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게 뭔가 서운해졌어요. 서운해. 이 선수 빼면 서운해. 이제 방송이. 예. 그러니까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최근 국가대표 은퇴 의사를 밝힌 김연경 선수의 유니폼을 이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올림픽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배구협회에 기증을 요청을 했습니다. 유니폼을 좀 달라. 그 IOC는 그동안 월드스타 김연경의 활약을 주목했었는데요. 그 지난 한국과 터키전 8강전 때 IOC의 토마스 바우 위원장이 김연경 선수가 출전한 이 경기를 직접 보러 왔습니다. 직접 보러 왔어요? 예. 아울러 김연경이 도쿄올림픽을 마친 후에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자 IOC는 지난 13일 SNS를 통해서 한국어로 그동안 헌신적인 플레이로 올림픽을 빛낸 김연경 선수 감사합니다라고 전하기도 했어요. 한국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우리나라에서만 어떤 열풍이 아니고요. 이 김연경 선수를 좀 주목한 이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있다. IOC도 지금 주목을 했다. 그러니까 유니폼 좀 기증해달라. 이런 거죠. 경기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김연경 선수 매너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럼요. 그 리더십. 그러니까요. 예, 경기력뿐만이 아니고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심판한테까지 직접 가가지고 경기 끝나고. 경기 끝나고. 예, 저였으면 그냥 저 욕하고 갔어. 한국말로 막 욕하다가 갔을 텐데 너무 멋진 언니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659번님. 쓰러질 때까지 훈련을 했다는 손흥민 선수의 노력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